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럽이라는 대륙 전체에서 한꺼번에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4억 5천만 명이 사는 시장, 27개 나라가 하나로 묶인 그 거대한 운동장에서 1위 사업자가 통째로 자리를 잃은 겁니다. 진짜 눈에 띄는 건 숫자예요. 유럽에서 영업하던 암호화폐 회사가 3천 곳이 넘었는데 새 규제의 관문을 통과한 곳은 210곳 남짓에 불과했어요. 100곳 중 93곳이 떨어졌고 그 떨어진 명단의 맨 위에 세계 1등 거래소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경쟁사인 코인베이스도 통과했고 크라켄도, OKX도, 크립토닷컴도 다 통과했는데 정작 이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덩치가 컸던 바이낸스가 그 명단에 없었어요. 오늘은 어쩌다 가장 큰 거인이 가장 먼저 쫓겨났는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이건 그냥 규제 뉴스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무법지대 시대가 닫히는 장면이거든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부터 깔게요. 바이낸스는 유럽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리스에 인가 신청서를 넣어뒀어요. 그런데 그리스 금융당국이 그 신청을 거부할 거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자 바이낸스는 결국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였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자기 발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프랑스 법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암호자산 서비스를 더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이용자들한테 통보했어요. 같은 안내 메일이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용자들한테도 날아갔습니다. 한 나라에서 사업을 접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셔터를 내리는 결정이었던 거죠. 회사는 불안해하는 이용자들을 향해 한 문장으로 진화에 나섰어요.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 계좌를 트거나 새로 코인을 사고 입금을 하고 이자를 주는 상품에 돈을 넣는 길은 막히지만 이미 넣어둔 돈을 빼는 통로 자체는 열어둔 구조였어요. 자산을 가두는 게 아니라 새 영업을 멈추고 짐을 싸는 쪽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인가 한 장이 뭐길래 그게 없다고 한 대륙 전체에서 쫓겨나느냐는 거죠. 답은 유럽이 새로 만든 규칙의 설계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을 다루는 통합법을 만들었어요. 흔히 미카라고 부르는데 풀었으면 암호자산 시장 규제예요. 이 법의 핵심 장치가 바로 통행증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패스포팅이라고 불러요. 27개 나라 중 어느 한 곳에서만 정식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가 통행증처럼 작동해서 나머지 26개 나라 전부에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한 번 신청해서 한 곳의 감독만 통과하면 4억 5천만 명짜리 단일 시장의 문이 통째로 열립니다. 그런데 통행증 하나로 27개 문이 동시에 열린다는 건 뒤집으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때 27개 문이 한꺼번에 닫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코인베이스도 크라켄도 통과한 그 시험을 왜 하필 1등인 바이낸스가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도 이용자가 적어서도 아니었어요. 답을 알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세계 1등이 됐는지 그 출신 성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드라마예요. 바이낸스를 세운 사람은 자오창펑이라는 인물이에요. 업계에서는 보통 그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CG라고 불러요. 회사를 세운 뒤 단 몇 년 만에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등으로 올라선 비결이 좀 독특했어요. 바로 어느 나라에도 본사를 두지 않는 거였습니다. 보통 회사라면 본사가 어디냐고 물으면 도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한동안 본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회사였어요. 처음엔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규제가 조여오자 일본으로 옮겼고 다시 몰타로 간다고 했다가 결국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작 몰타 금융당국은 바이낸스가 자기네 인가를 받은 적이 없고 자기네 감독 대상도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서류상 법인은 카리브해의 케이맨 제도나 인도양의 세이셸 같은 곳에 흩어져 있었고요. 본사가 없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무기였어요. 한 나라의 규제가 조여오면 그 나라의 본사가 없으니 빠져나가면 그만이었거든요.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붙잡을 실체가 없는 상대였던 셈이죠. CG 본인이 이 철학을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한 행사에서 본사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비트코인에 사무실이 없는데 바이낸스라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으니 그 위에 올라탄 회사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멋있게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규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의 무법지대 시대를 상징하는 문장이었어요. 거대한 돈이 국경도 감독도 책임 주소지도 없이 전 세계를 떠다니던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 무법지대에는 늘 청구서가 따라붙어요. 미국 법무부가 이 떠다니던 제국에 마침내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을 막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 등을 인정하고 43억 달러가 넘는 벌금과 몰수에 합의했어요.
정확히는 43억 1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창업자 CG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2024년 그는 넉 달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제국을 만든 사람이 그 제국을 규제 없이 굴린 대가로 수위를 입은 거예요. 그가 비운 자리에는 리처드 켠이라는 인물이 새 최고 경영자로 들어섰고요. 시간이 더 흘러 2025년 가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CG를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한 인물이 무법의 정점에서 감옥까지 갔다가 사면으로 풀려나는 이 굴곡 자체가 암호화폐라는 세계가 통과해온 짧고 격렬한 역사를 그대로 압축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1등이 시험에 떨어졌을까요?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유럽이 요구한 인가는 바이낸스를 세계 1등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무국적 모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였거든요. 유럽의 미카는 인가를 받으려면 분명한 본사와 그 본사를 감독할 한 나라의 규제기관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고객 자산을 회사 돈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해요. 한마디로 주소를 대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책임지고 감독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 그걸 명확히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의 정체성은 바로 그 주소가 없다는 데 있었죠. 국경 없이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게 강점이던 회사한테 한 곳에 뿌리를 받고 감독을 받으라는 요구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갈아엎으라는 주문이었던 거예요. 거인을 막은 건 거인의 덩치가 아니라 거인이 평생 거부해온 한 가지, 바로 책임지는 주소였습니다. 반면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경쟁사들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들은 일찍이 미국에서 상장을 하거나 정식 감독을 받아들이면서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무법지대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제도권의 신뢰를 얻는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주소를 대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미 될 수 있는 주소가 준비돼 있었어요. 같은 시험을 두고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인생을 살아온 회사들이 같은 관문 앞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든 거죠. 자유를 끝까지 쥐고 있던 쪽이 정작 그 자유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의 문 앞에서 멈춰선 겁니다. 물론 바이낸스가 유럽을 영영 떠나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에요. 회사는 그리스 신청을 접으면서 다른 회원국을 통해 다시 인가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의 야심은 그대로이고 머지않아 미카 인가를 확보할 거라고 자신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구 퇴출이라기보다 한 차례 문 앞에서 되돌아 나온 후퇴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후퇴가 진행되는 동안 유럽의 이용자들은 새 거래를 못하는 빈 시간을 견뎌야 하고 그 빈자리는 이미 인가를 받아둔 경쟁사들이 차지하게 돼요. 시험에 한번 늦은 대가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의 실질적인 이동으로 나타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규제가 한 시장을 통째로 다시 짜는 흐름이 그렇다고 모두에게 좋기만 한 것이냐? 거기엔 솔직히 양면이 있어요. 규제가 들어오면 분명 이용자 보호는 두터워집니다. 어느 나라가 책임지고 감독하는지, 내 돈이 회사 돈과 섞이지 않고 따로 보관되는지가 분명해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업자가 빠진 자리를 소수의 인가받은 거래소들이 나눠 갖게 되면 시장은 더 안전해지는 대신 더 좁아질 수도 있어요. 선택지가 줄고 살아남은 소수에게 힘이 쏠리는 거죠. 규제가 무법지대를 정돈하는 과정은 동시에 거대한 플레이어 몇 곳을 위한 울타리 친 정원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쪽 효과가 더 클지는 앞으로 바이낸스가 정말로 새 인가를 받아 돌아오는지 아니면 그 빈자리가 영영 경쟁사들의 몫으로 굳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답이 나올 문제예요. 저는 정답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국경 없이 떠다니던 돈의 시대가 적어도 유럽이라는 한 대륙에서는 분명한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 우리 화면과도 무관하지 않은지 한 겹만 짚고 닫을게요. 암호화폐와 나스닥은 서로 다른 시장처럼 보이지만 위험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한 줄기로 이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을 기꺼이 끌어안는 시기에는 코인도 기술주도 함께 달아오르고 겁이 번지는 시기에는 둘 다 같이 식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칠던 암호화폐 시장에 규율이 들어선다는 이 사건은 위험자산 전체를 대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온도계이기도 해요. 국경도 주소도 없이 가장 멀리까지 달려갔던 거인이 결국 규율 앞에 멈춰서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시장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